그럼 이번에는 그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작동되나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네. 뭘 의미하는 겁니까? 사실은 제가 이번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제가 학교에서 그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내용이에요.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, 제가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, 그리고 막 굉장히 그 명문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 게, 이 학생들이 수학이나 통계는 뭐 귀신같이 하는데, 저는 보면 이게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잘하는데, 경제학과 학생이잖아요.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, 그거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? 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잘 못하더라고요.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긴 하나요, 요새 학생들이? 국부론 책이 이만큼 그러니까요. 1000페이지인데요. 읽은 사람은 없어도 그거를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는 보고 있죠. 그래서 국부론이 뭐지? 라고 하면 다 대답을 해요. What is 국부론? 그러면 What is 보이지 않는 손은 다 대답을 해요. 외우고 있거든요.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가만히 둬도 알아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. 그런데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왜 어떤 논리로 그렇죠. why죠. why 네. 아니면 how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니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학생을 거의 못 봤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수학과 통계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이고 상식적인 이거의 본질은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구나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경제학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또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세 가지 가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번 책에도 그걸 실었는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예. 이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. 네. 공식도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. 이 국부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, 제가 가치 투자자잖아요. 네. 그래서 가치에 대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가치라는 거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가치가 그냥 하나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. 모든 상품, 이 세상의 모든 상품은 세 가지 가치로 나눠지는데요.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치가 비용입니다. 네.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되겠죠. 이거 생산 요소 가치라고도 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는 가격이에요. 가격이고 이거는 교환 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그 다음 세 번째는 효용입니다. 이 효용은 흔히 사용 가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콩국수 집에 가셨는데 콩국수를 10,000원 주고 샀어요. 그러면 교환 가치가 10,000원이라는 거죠. 네. 그런데 그 콩국수를 그 집에서 만드는 재료비하고 뭐 임대료하고 뭐 그런 거는 5,000원이에요. 그러면 그 비용이 5,000원이죠. 그 콩국수의 생산 요소 가치 비용은 5,000원인 거죠. 그런데 그 콩국수를 먹었는데 저는 이거 우리 집에서 이 정도 되는 콩국수 만들어 먹으려면 한 30,000원은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콩을 갈아서 만들려면 그 정도 가치는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느끼는 사용 가치죠. 효용.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제학을 이해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. 돼야 되는데, 자,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작동하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요. 어떤 상품의 비용보다 가격이 높으면 어떤 활동이 일어날까요?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요. 콩국수 비용보다 파는 가격이 더 높아. 그러면 그 콩국수집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? 수익이 나오는,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더 그렇죠. 열심히 하겠죠? 예, 생산 활동을 합니다. 네. 콩국수를 생산하게 되죠. 네. 그리고 콩국수 가격보다 그걸 먹는 사람들의 효용이 더 클 때는 어떤 소비 활동이 일어나죠. 네. 그래서 비용보다 가격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요. 가격보다 효용이 높으면 소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요. 그 말은 뭐냐면 효용과
비용 사이에 가격이 유지만 되면 생산과 소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 논리입니다. 그래서 효용보다 효용하고 비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생산은 더 많아지고 소비도 더 많아지겠죠. 이 그렇죠. 간격이 크면 클수록 예. 더 활발하게 되고 더 이것도 생산도 활발하게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그 1776년에 그 국부론을 쓰게 되는데요. 그때 산업 생산이 막 일어날 때예요. 그래서 산업 생산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를 못 봤어요. 국부론 쓸 때는. 그래서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간의 수공업에서 분업을 하는 거는 봤거든요. 그래서 분업을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국부론에 적습니다. 그래서 그 핀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핀을 만들면 하루에 10개밖에 못 만드는데 10사람이 분업을 하면 수십만 개의 핀을 하루 만에 만들더라. 빠르니까 속도라든가. 그렇죠. 가지고. 그 분업 얘기를 하면서 분업을 하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? 비용이 더 낮아지겠죠. 더 낮아지죠. 분업으로 비용이 더 낮아지고 효용과 비용의 간극이 커짐으로 해서 소비와 생산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. 결국 이 소비와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이 지금 GDP 개념이죠.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결국은 GDP 개념을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다 설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. 어떻게 보면 그 경제학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맞춘 거군요. 경제를 어떻게 측정할까 하니까 아담 스미스가 이거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GDP 개념을 끌고 온 걸 수도 있죠. 아, 그렇군요. 예. 그러면 네. 이번에는 또 자본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고장날 것이다. 이런 네.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. 네네.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에 그 마르크스가 그 네. 주장을 그 자본론에서 하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와 네. 사회주의의 아주 적이네요. 시조들. 네. 그 전에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이 논리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은 이 비용을 낮추는 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효용을 높이는 것도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죠. 그래서 뭐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거나 하는 것도 새로운 효용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 그런 활동이 되고요. 이 비용을 낮추는 걸로 리카르도라는 경제학가는 교역이라고 했고요. 네. 무역이 네, 무역. 이 비용을 낮춰서 경제 발전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고, 슌페트라는 경제학자는 슌페트는 기업의 혁신으로 비용을 낮추면 이게 경제가 더 발전되는 요소가 된다.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와 과학은 이 비용을 낮춰서 경제 발전을 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논리로 움직여지는데,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가만히 냅둬도 저절로 돌아가는. 가격이 효용과 비용 사이에만 있으면 그냥 돌아간다. 그런데 그 아담 스미스도 한마디 해요. 그런데 가격이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감시해야 된다. 그래서 독과점 같은 거, 그런 거는 못하게 막아야 된다. 뭐 그런 얘기도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거를 일단 인정해요. 그래,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.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비용과 가격의 차이가 이윤이죠. 이윤인데 이 이윤을 가지고 이 비용에 든 노동, 토지, 자본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. 어떤 생산 요소에는 토지, 노동, 자본인데, 그러면 노동자와 지주와 그리고 자본가가 이 이윤을 다 가져간다. 공평하게 가져가야 돼. 그런데 너희들 안 그럴 거잖아. 노동자들 힘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는 이 이윤을 안 줄 거잖아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노동자들은 소비자라는 거죠. 이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인데 아무리 물건 많이 만들어서 효용은 이만큼 되고
비용은 이만큼 하고 가격은 여기 갖다 둬도 이거를 지불할 사람이 없으면 작동 안 하고 이게 고장 날 수가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. 그리고 자본론에 어떤 얘기가 있나 하면 자본론이 그 자본주의를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. 그 효율성을 굉장히 인정을 하고 엄청나게 성공할 거야. 그런데 가장 성공했을 때 이게 고장 날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성공했을 때 생산된 물건 상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. 네. 많아지는데 거기에 그 생산된 물건이 많아지는 거는 그 가격을 지불할 돈이 그만큼 차이가 더 커진다는 거죠. 만약에 노동자들, 소비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. 그래서 자본주의가 극도로 성숙해서 굉장히 많은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자본주의는 붕괴가 될 거야 라는 거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게 자본론의 핵심입니다. 아, 네. 근데 그 말은 실제로 맞아 떨어졌어요. 그 대공황이 1929년 네. 그때쯤 일어났는데 그 직전에 그 미국이나 전 세계의 그 모습은 정말 대량 생산의 시대였어요. 그렇죠. 포드 시스템, 그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지고 냉장고도 만들어지고 세탁기도 만들어지고 전기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때가 제2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. 어마어마한 소비자들이 소비해야 될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걸 소비할 수 있게 금융에서 가계 대출을 해줍니다. 대출을 많이 해줘요. 그러니까 일단 그걸로 소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상품을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일순간에 그냥 스톱이 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맞았는데 거기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또 경제학자가 있습니다. 케인즈죠. 케인즈는 이 아담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. 그래서 마르크스 말이 당신 말이 맞아. 하지만 그게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돼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통해서 뭐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거야. 왜냐하면 이 좋은 보이지 않는 손을 고쳐 쓰면 되지 이걸 왜 다 없애버리냐 라는 그런 얘기를 일반 이론에서 하는 게 케인즈라고 볼 수 있죠. 아, 네,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정책은 뭐냐 하면 이 가격을 지불할 돈을 주면 돼, 노동자들한테. 복지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그거를 노동 고용을 통해서 하든 돈을 그렇게 줘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돈을 줘서 이 상품 가격을 지불할 돈이 돼서 다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면 이게 고쳐질 거야 라는 얘기를 했고 그걸 루스벨트가 열심히 따라서 해서 성공했죠. 그렇죠. 주류학파가 됐다가 오일 쇼크 때부터는 다시 예전에 자유시장주의가 또 주류학파가 되고 그런데 그렇지만은 케인즈 학파가 모든 지금 경제학의 근거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. 네. 그렇군요. 아,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, 이게 국부론과 자본론이 이런 서로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. 네. 예, 이해가 되네요.